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 대출 규제가 나오고요. 오늘 역시도 국가에서 이제 합동 브리핑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 정책 관련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을 일단 다 봤고요. 전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만 간추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배경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배경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서울 불장이 되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일부 지역이 급등을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가지 대출 규제가 나온 상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제외하고 규제 정책에 대해서만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현행은 강남 3구 포함, 용산구 포함 4개구만 되던 게 서울 전 지역이 조정 대상 및 투기 과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아시다시피 경기도, 과천, 광명 포함 하남시까지 12개 지역이 조정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지도와 같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이거 보고 훈장 달아줬다, 집값이 오르는 곳으로 훈장 달아줬다는 얘기 있었고, 이렇게 지역적 순차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형태를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 지역이 오르면서 나머지 지역까지 끌고 가는 형태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 4구 외에 나머지 지역들이 됐지만 이것 이후에 나머지 지역들도 따라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성급한 판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12지역을 맞긴 했지만 나머지 지역까지 예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투기 과열 지구는 대출 및 청약에 제한이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은 세제까지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일단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LTV가 제한이 되는데, 무주택은 처분 조건부 1주택 포함 40%로 제한이 되고요. 유주택은 대출이 아예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오게 되고,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70%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그리고 부산 이런 곳들은 여전히 가능하고요. 최대 대출 한도는 여전히 6억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대출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대출 만기가 40년도 가능했었는데 30년으로 제한이 되게 되면 대출 금액 자체가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요. 생애 최초는 LTV 70%로 여전히 동일하게 되는데 전입 의무가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생활안전자금 목적의 주담대가 1주택이 최대 1억 원 한도가 되는데, 이거는 원래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 2억 원이었다가 1억 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억 원으로 풀렸다가 최근에 다시 1억 원으로 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1억 원 한도로 풀렸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는 아예 생활안정자금 목적이 대출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앞번에도 규제가 돼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여전히 유지가 되고요. 1주택자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여전히 일원화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 취득과 규제지역 내 3억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람의 전세 대출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규제지역에 3억 초과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용대출이 1억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 대출 시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대출 구입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직장 또는 소득 증빙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었고, 신용대출 받은 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경매에 입찰을 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신용대출부터 받아버리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 주위에 사회 초년생들 계시거나 하시면 무턱대고 신용대출을 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으면 신용대출 받았던 거를 없애고 주택을 취급하면서 같이 신용대출을 일으키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게 이번에 97 대책에 나왔던 거긴 한데, 주택 매매 및 임대 사업자 외에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가 다시 한번 제한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규제지역 내에서 다른 사업자를 활용해서 우회해서 대출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내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운영자금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자 대출이 안 되는 건 취득자금으로 우회해서 받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 아니면 거의 모르실 내용일 건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 RTI가 1.5배 이상으로 제한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RTI가 뭐냐면 원래는 상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요. 담보 인정 비율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월세가 나오는 상업용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똑같은 상가지만 월세가 150만 원 나오면 대출을 1억 5천 해주지만 월세가 받쳐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120만 원밖에 안 나와. 그럼 대출 자체를 원래 1억 해주던 거를 뭐 8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RTI가 의미가 있는 게, 주택 임대사업자에서 RTI가 걸리잖아요. 그럼 대출 규모가 진짜 10에서 20% 확 줄어들어요. 왜냐? 상업용 물건은 그나마 매입가보다 월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은 월세 수익이 높지 않아요. 거의 이자를 충당하는 수준. 그리고 가져가다가 매매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 수익 자체가 작아서 RTI로 제한해버리면 개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또 한 10에서 20%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책 보면서 RTI까지 건드렸다는 건 조금 놀랍긴 했었어요.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최근에 낙찰 받으신 분들도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이 이제 두려워하시고 고민들 하시죠. 세제 부분에서 다주택자가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데요. 조정지역 내, 지금 이 색깔로 보이는 이 조정지역 내에 2주택자가 8%입니다, 여러분. 지방세까지 합쳐서 8.8% 하게 되고요. 비조정지역은 여전히 3주택자부터 8%가 되는데, 3주택이 되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 관련해서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지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경매 낙찰을 받으신 분들 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이게 지금 잠근 시점으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역대 정책을 봤을 때도 그렇고,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을 때 또는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매입을 했는데, 갑자기 정책으로 외곽을 때려버리면 기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에 낙찰을 받으셨거나 매매 계약을 쓰셨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사라든지 은행에 여러분들 이거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마 그분들도 이거를 그렇다 저렇다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그냥 내가 책임을 져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정책이 나와봐야 된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역대 정책을 봤을 때 그렇게 시행됐던 적은 없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고 합니다. 일단 한시적 유예 중이긴 한데 전면 배제된다고 하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빨리 팔라는 얘기고요. 다시 또 나왔습니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원래 우리가 보유만 2년 하면 되던 게 한번 바뀌었었죠.
바뀌어서 거주 2년을 해야지만 되는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풀렸었습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걸로 풀렸다가 다시 거주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건 있어요. 아직 상생임대주택은 비과세,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 함은 내가 임대를 놨는데 한 번 더 임대를 갱신을 하되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증액하지 않고 한 번 더 임대를 놨을 때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 혜택 주는 것을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영상이 마치고 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임대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제외됩니다. 이거는 해당 정부의 성향과 기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게 있죠. 가장 큰 기조가 뭐죠?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가 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세훈 시장 쪽은 왜 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죄악시하느냐,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들이 많아야 주택 공급이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주택 공급을 계속 하려고 고려하는 사람 중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다주택자가 정말 문제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정책을 브리핑하면서도 생각드는 건 결국 제일 문제였던 게 강남 3구가 집값이 오르면서 30억짜리가 50억 되고 20억짜리가 40억, 50억 되면서 대출이 나온 거지, 부산, 대전 이런 것들이 올라서 나온 것들은 아니잖아요. 부동산은 저는 수요와 공급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승장에는 한 주택을 10명이 보고요. 하락장에는 한 주택을 한 명만 봅니다. 그만큼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은 주택이 공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사겠다는 마음이 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상의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이고요. 오피스텔도 1년의 전매 제한이 생겼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조정지역이 묶인 것처럼 다음과 같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지정 효과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내가 실거주할 사람만 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고요. 위반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되고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요. 이번에 되게 놀라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건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비주택담보대출의 LTV가 40%로 줄어들어요. 비주택담보대출 상업용 물건까지 40%로 줄어듭니다. 지금 상업용은 거의 분위기가 작살이 났거든요. 곡소리 나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40%로 줄인다는 게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지금 아파트의 규제가 심해지고 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사이익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사이익을 막기 위해서 비상업용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거는 일반 상가 물건에서도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번 97 대책에서 뭐가 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근린주택을 산다고 했었을 때 근린상가의 비율과 주택의 비율이 있잖아요. 근데 상가의 비율이 높으면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 역시도 단순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닌 상가 역시도 40%로 적용이 되는지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나, 여기서 중요한 건 오피스텔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대출 규제가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마어마한 게 나왔죠.
주택 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해서 하나하나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개선되는 게 주담대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원래는 수도권 규제지역이 6억으로 전부 제한되어 있었는데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에서 25억 이하는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25억 이상 사는 사람들이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25억 사는데 내 돈 20억 있었어, 24억 있었어, 이럴까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말고 잡으려면 딱 두 가지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5억 이상 아파트 취득세 20%, 15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공시지가의 30%. 그러면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제가 정말 오랜 시간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투자자들 보잖아요. 투자자들 머릿속에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취득세를 내든 내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든 어쨌든 오르잖아. 오르면 그건 역시도 그냥 투자금에 다 녹이면 돼. 딱 이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오른다, 이건데, 두 번째는 또 가지고 있으면서 보유세가 너무 세면, 이게 집을 가지고 있지만 여유 자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 주위에 강남권역에 다주택자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특징은 그냥 살아오면서 집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은데 차도 그렇게 비싼 차 못 타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유세 30% 때려버리잖아요. 매년 재산세 나오잖아요. 다 팔아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취득세 15억 이상 취득세 20%, 15억 이상 아파트 보유세 30% 때려와요. 절대 집값은 못 높아질 거예요. 저도 절대 그런 생각 못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이 정책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문건 하나하나 보면서 야 4억으로 규제, 2억으로 규제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진들이 다 정책을 만들어서 결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가 이렇게 가중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1.5%에서 개선 3%로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스트레스 받죠? 제가 수치로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기존 전세 대출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이제는 전세 대출 역시도 DSR에 넣겠다는 겁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을 한다는 거야. DSR에 반영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버는 소득에서 대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어를 산정하게 되고 그 금액 자체가 대출을 해주는 총액 자체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에 대한 건데 제가 수치로서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주 세법적으로도 그렇고 대출로도 그렇고 다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매물을 취득하려고 하는지, 내 상황이 어떤지만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제한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금 나왔던 정책들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요번에도 대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대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대는, 그리고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예전 과거의 흐름을 보면 미래도 조금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래는 추측할 수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들어가면서 그때가 언제였어요? 집값이 막 올랐죠. 막 올라서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한 번 이렇게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규제가 유지가 되는, 시세가 유지가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 어떤 정책이 나왔었냐면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전면 금지를 했어요. 이때도 무슨 생각을 했었었냐면 결국 집값을 높이는 건 서울 강남 3구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러고 나서도 지금 보면 집값이 높아졌었고 이번에도 보면 4억 이상도 대출 안 해주는데 6억 이상도 대출 안 해주는데 강남 상부는 올랐단 말이에요. 뭘 반증하는 거죠? 강남에 대출과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곳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억 초과분을 20% LTV로 축소를 했었는데도 집값은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도 실수요에 대한 전입, 처분 의무를 강화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나왔죠. 그때도 똑같이 나왔었는데 결국 시대적인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이걸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잡히는 건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됐었죠. 요 그래프 때 위축이 됐었으나 지속적인 가격 안정은 제한적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 때에는 규제지역의 무주택자는 LTV 50%로 단일화했었고요.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을 했었습니다. 부동산이 그때 바닥을 찍던 시기 있잖아요. 그때 당시 효과는 지역별로 혼재된 가격 흐름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이런 규제에 의해서 집값이 떨어졌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그때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었나요? 코로나 있었죠. 고금리 시대 있었죠.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높으면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자를 못 낸다니까요. 너무 부담스럽다니까요. 즉 금리라는 건 가지고 있을 때 부담스럽다는 뜻이고 저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야 해요. 그래야 저는 집값이 내려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현실적인 현타를 느끼는 강남 3구와 마영성, 한강벨트, 8사가 막 20몇 억씩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인 괴리감과 정말 박탈감을 느끼는데 이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순히 대출 규제로? 단순히 대출 규제로는 해소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대출 규제가 들어가는데 이번에 나온 규제 정책 중에 스트레스 금리 나온 거 있죠. 정말 스트레스 받죠.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현재 1.5%에서 이제 3%로 바꾼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건지 간략히 보면 일단 계산식으로 여러분 연소득 7천만 원 사람이 DSR 한도가 40%잖아요. 실제 대출 금리가 4%라고 했을 때 30년 원리금 균등 사항을 한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 금리를 합치면 대출을 해줄 때 기존에 5.5%가 되는 거를 플러스 3%에서 7%로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사람이 DSR 40%를 적용을 하면 2,800만 원을 1년에 상환할 수 있는 걸로 되고 금리 5.5에 30년 원리금 균등 상황으로 하면 4억 5,500만 원이 대출되던 게 이제 7%로 적용을 해버리면 똑같은 조건일 때 3억 9,500으로 줄어들게 되고 감소폭이 약 6천만 원 정도 줄어드는 꼴이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이게 변동금리일 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금리는 그전에도 아예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정금리는 어떻게 할지는 한 1, 2주 정도 지나 보면 확실해질 것 같긴 합니다. 고정금리일 때는 내가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1주택자 전세 대출을 적용하는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주택이 임차인에 있거나 바로 팔리지 않거나 이사를 가야 하거나 이럴 때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이자 갚아야 되는 거를 DSR에 반영을 합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거 굉장히 큰 건데요. 저도 보면 깜짝 놀랐는데,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세대출을 4억을 받아요. 1년 연 4% 했을 때 1년에 이자가 1,600만 원이 나오게 되고, 월 납부액 133만 원을 주택담보대출에 합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현행에서는 아까와 똑같이 연소득 7천만 원을 했을 때 40% 대출 받으면 40%로 해서 대출 받으면 2,800만 원이 가능하고요. 이 금액이 전세 대출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2,800만 원 전액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주담대가 4억 5,500만 원이 나왔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전세대출 이자 1,600만 원을 이제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해버리면 원래 내가 받았던 대출 2,800만 원에 1,600만 원을 빼면 1,200만 원만 남게 되죠. 이걸 주택담보대출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넣어버리고, 그러면 원래 4억 5천 나오던 게 1억 9,500으로 반토막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1주택자 분들 중에 전세대출 받으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정말 확 줄어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드리면 4억 5천 되던 게 1억 9,500 되면서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항상 정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받고 있으신 분들은 소급 적용하진 않아요. 대신 언제? 갱신할 때 이 제한 조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일단 LTV가 무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에서는 40%로 줄어들고요. 전세대출은 3억 초과를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가질 예정이신 분들도 안 나오고요. 신용대출이 2억 원에서 1년간 줄어드는데, 신용대출을 아무 생각 없이 미리 받아버리면 아예 주택 못 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신용대출 일단 갚고 구입하는 건 가능하고요. 사업자 대출이 더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허가 구역 내에서 LTV가 강화가 되고요.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아까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셨던 거 있잖아요. 나는 그 전에 계약했는데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본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 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차주 또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는 경과 규정을 따로 마련해서 기존 차주의 실내 이익을 보호하고요. 실수요자들에게는 불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니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마카오님, 일반 주택도 토호제 대상인가요? 다 토지허가 대상에 들어가면 다 됩니다. 땅을 끼고 있는 것들은 다 허가 대상이 됩니다. 시장 영향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거 잘 분석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역대 그래프를 봤을 때 과연 진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했던 건데요. 현금 자산층 있죠. 15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서울, 강남, 상구 돈 많은 사람들, 한강벨트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대출에 따라서 중산층은 40% 줄어들기 때문에 심각한 축소가 있을 것 같고요. 무주택 청년은 진입이 차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 법인은 사금융으로 회피할 것 같긴 하고요. 또 법인 있으신 분들은 주택을 어떻게 구입하냐면, 사업을 했는데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에게 이렇게 뭐 지급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차입금 형태로 해서 이게 집을 사더라고요. 근데 이번 대출 규제에 그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우회해서 집을 사는 걸 막겠다고 해서 금융감독도 엄청 빡세게 하겠다고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심리를 봤을 때는 15억 이상 있으신 분들은 매수를 약간은 대기할 것 같긴 해요. 실제 저는 여러분들 임장을 가보면, 고가 아파트 지역도 많이 임장을 가보면
이런 특히 아파트 값이 20억 이상 넘는 데는 대출 규제 나왔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대신 시장 분위기가 이러면 관망을 하긴 합니다. 과연 집값이 더 떨어질까 아닐까 해서 적극적으로 안 살 뿐이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대신 우리 특히 이 시청하시는 중산층은 공포감과 피로감이 굉장히 증가될 거고, 이제는 청년층이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어제 만난 다주택자분은 12% 내더라도 전세 낀 거를 그냥 현금 주고 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금 자산층은 상방을 유지하고 중산층은 단기 하락 횡보를 하다가 다주택자 법인은 저가 매입을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그래서 아시죠? 한강벨트는 평균 시세가 20억에서 35억인데요. 대출 의존도가 굉장히 미비하고 준고가권인 목동, 흑석, 마포는 9억에서 15억인데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타격으로서 거래 절벽과 일시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저가권, 경기, 인천, 서민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최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이 50억이야. 취득 50억 팔고 지방 갈 거예요? 또 서울에 살 거잖아요. 그럼 취득할 때 취득세 20% 낼 수 있어요? 보유세 30% 내고 싶어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내 자산은 지키되 집값은 잡고 싶을 때 이런 정책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느낄 박탈감은 어떨지, 막막함은 어떨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쿠키키님 15억 이하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1주택 처분 조건으로 매수할 때 기존 1주택에 주담대 2억이 있을 경우 취득하는 주택은 6억, 2억에서 최대 4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할까요? 쿠키키님 비규제 지역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하셔도 됩니다. 팔코님은 집을 지금 사도 될까요? 저는 삽니다.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주택을 지금 집을 사도 되느냐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정책을 말을 했지만, 자, 여러분들 집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 누구도 말 못해요. 그냥 무책임한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지. 제가 진짜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오른다고 했던 애들 중에 떨어지는 시점 아무도 못 맞췄어요. 결론이 자기의 이론을 다 합리화시켰고, 지금도 떨어지니 많이 하지만 그럴 거면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1, 2년 전에 서울 집값 낮을 때 왜 안 샀어요? 당신 왜 안 샀냐고. 그러고서는 어떻게 미래를 예측해요?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경매를 통해서 고점 대비 70%, 80% 떨어져도 여기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다면 내가 매입을 하고 나면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이거에 베팅하는 거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이 흐름 속에서 기회를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오른다고 해서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경락 잔금 대출도 규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경매도 똑같이 적용일지 궁금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경매 역시도 동일합니다. 경매가 다른 건 감정 가격 대비 저렴하게 사기 때문에 LTV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러한 정책을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으로 가기엔 지방이 너무 잘 안 올라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방에서 장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투를 할 때는 무조건 지금 조정지역 이상으로 가야 되고요. 장투가 아닌 단기 투자로 내가 시드머니를 늘리겠다, 계단을 밟아가겠다 했을 때 지금 지방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 부동산 전망, 솔직히 일산이나 인천이나 크게 다를 거 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전망은 저도 쉽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규제와 상관없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에어비앤비가 30년 이상 노후주택도 하는 걸로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에어비앤비가 되지 않습니다. 소액으로도 정말 시드머니 작으신 분들, 이제 부동산이 내가 다주택자라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업으로서 아직도 그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분을 모셔서
특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에 접속하시면 특강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무주택자인데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듯이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하나의 매입 방법일 뿐이고 경매를 통해서 받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지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을 비껴나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 급하게 나온 정책 가능한 많이 준비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에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 명확한 틈도 나오고 어떻게 해야 할 방향성은 나올 겁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혼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노력하는 만큼 분명히 좋은 기회는 있을 거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